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 일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 일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게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자체를 왜 배워야 될까요? 또는 왜 알아야 될까요?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일이 곧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일에 대해서 초기 개념을 정의를 하고 여기를 먼저 숙지를 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사이의 관계예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다룬 거를 우리는 좀 더 정확한 명으로 말하면 이쪽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을 해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하려면 우리는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를 알아야 돼요. 물론 위치 에너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용수철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거시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운동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를 논해야 되는데,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일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해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해놓고, 그리고 여기를 숙지를 해놓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이쪽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면 이거는 이런 현상을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실험 모델처럼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렇게 이동을 시킨 거예요. 지금 여기가 변이에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을 시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정의를 우리가 일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일, 그리고 또 하나 일이라고 하는 기호는 여기 웍에서 따와서 기호 자체도 W로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여기는 W가 이게 일에 대한 정의에 대한 기호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일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개에 힘이 가해져 개가 움직였을 때 힘이 개의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문구를 보고 여기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몇 가지 초기 지식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개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약간 먼저 어떤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냐면 개와 환경,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문구를 이해를 하려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잠깐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거는 뭐냐면 개와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에 있는 이렇게 말을 읽어봐도 되는데, 여기에 있는 그림으로서 우리가 개와 환경을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개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물체나 입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물체를 힘을 가해서 이동을 시킬 거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물체가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주변이 이게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물체와 환경 사이의 경계면 여기가 이것처럼 이렇게 경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크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림을 보고 여기 있는 말을 조금 이렇게 읽어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개와 환경을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해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라고 하는 시스템은 어떤 이렇게 대상체인 물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이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계를 여기를 우리가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테두리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개와 환경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했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정의를 지금부터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어떤 개에, 그러니까 이러한 물체예요. 물체에 힘이 가해졌어요. 힘이 가해져서 이 개가 변이를 갖고 이쪽으로 움직였어요. 이렇게 됐으면 힘이 개의 일을 했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라고 하는 자체가 좀 전에 말했지만 이게 에너지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도 이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는 이 일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정의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움직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일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힘을 가해서 이렇게 물체를 움직여주면 되는 거예요. 거리를 지금 여기를 R로 이렇게 쓸게요. 이거는 지금 일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를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여기 R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는 변이를 뜻하는 거예요. 변이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놓고 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좀 더 정교하게 쓰면은 여기 이렇게 되겠죠? 힘을 가해서 여기 이쪽이 변이니까 이렇게 변이 상태로 물체를 이렇게 이동시켜주면은 이게 일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일을 이렇게 시킬 때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다시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일반화된 조건으로 바꿀 수가 있냐면,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졌을 때, 힘을 가할 때 이게 꼭 지면하고 수평이라고 하는 이거보다는 우리가 지면하고 어떤 임의의 각도 세타로 이렇게 힘을 가할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그림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일반화를 시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세타라고 하는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성분분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그림자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원래 있는 힘의 F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성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식에서 다시 1에 대한 정의를 조금 이렇게 바꿔 쓰게 되면은 일반화를 시키면은, 여기를 좀 더 일반화를 시키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F라고 하는 값에 여기는 델타 R이라고 하는 변이가 있을 테고, 여기는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해준 값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F 코사인 세타니까, 그리고 여기를 변이가 델타 R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두 개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스칼라량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어떤 걸 알고 있냐면 AB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떤 거의 정의예요? AB 코사인 세타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거는 바로 내적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적의 정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벡터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1이라고 하는 자체를 드디어 이제 벡터로 바꿔 쓰게 되면은 이렇게 힘에다가 여기 있는 변이라고 하는 변이 벡터를 이렇게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1에 대한 정의에 대한 벡터 형태의 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알아봤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스칼라 프로덕트가 들어가져 있어요. 내적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과 내적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적에 대해서만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간단하게만 확인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내적에 대해서 여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유는 좀 전에 말했듯이 여기가 이렇게 스칼라 프로덕트 꼴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해요. 스칼라 프로덕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스칼라 곱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자체는 정의 자체가 이거예요. 만약에 기하학적 구조를 보게 되면은 A 벡터와 B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B 벡터를 정사형을 시켜봐요. 그럼 이쪽에 있는 그림자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는 B의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A 도트 B라고 하는 자체가 왜 A, B의 코사인 세타냐면, 이렇게 B 벡터, 빨간 색깔 벡터 B 벡터의 정사형된 성분이 B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 B 코사인 세타에다가 A 벡터의 크기를 곱해준 거예요. 그게 내적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A, B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반대로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이번에는 A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A 벡터를 정사형을 시켜요. 그러면 이만큼 그림자 벡터의 크기는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의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A의 코사인 세타에다가 B 벡터의 크기 성분을 곱해요. 그러면 이게 A, B의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하여튼 어느 쪽으로 하든지 간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여기 참고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A 벡터 닷 B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A 벡터의 크기에 B 벡터의 크기에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기하학적 구조를 다음과 같은 이렇게 그림에서 직관적으로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듯이 지금 이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자체가 1과 관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스칼라 곱의 형태에 여기에 도트 프로덕트가 있죠? 그러면 A를 F로 바꾸고 B를 이동한 거리로, 길이로 이렇게 변이를 바꾸게 되면은 여기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킨 것라고 똑같은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스칼라 곱의 형태로 1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이유를 바로 여기에 있는 내적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알아요.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쪽 값이 스칼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1은 물이라는 자체가 스칼라량인 거예요. 벡터가 아니에요. 벡터가 아니고 스칼라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곱해졌을 때 여기를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면은 나중에 여기를 이게 왼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 값 자체가 스칼라량이 되기 때문에 덜 헷갈려요. 하여튼 내적을 취하게 되면은 여기는 스칼라가 나와요. 자, 그러면 그쪽을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어쨌든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자체는 교환 법칙도 성립을 하고, 그리고 이 순서를 바꿔서
계산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분배 법칙도 이렇게 성립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해놓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정말로 여기가 스칼라가 나오나 하는 걸 지금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가 두 벡터를 여기 도트 프로덕트를 취하면 정말로 스칼라가 나오나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서 두 벡터를 정의를 할게요. 여기 일단은 우리는 단위 벡터를 먼저 결정을 할 거예요. x축, y축, z축으로 놓고 나서 x축의 단위 벡터를 i, 그리고 y축의 단위 벡터를 j, 그리고 z축의 단위 벡터를 k라고 이렇게 놓고 우리는 두 개의 벡터를 임의로 정했어요. a 벡터, b 벡터를 정했어요. 그래서 여기 식에서 보게 되면은 a 벡터라고 하는 자체를 다시 말하면은 여기가 크기와 방향, 크기와 방향, 크기와 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단지 이쪽은 x축, y축, z축으로 이렇게 a 벡터 일반식으로 정한 거예요. b 벡터도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b 벡터도 x축, y축, z축으로 크기와 방향 입장으로 썼어요. 그래서 a 벡터, b 벡터 두 가지를 저렇게 정한 다음에 우리는 드디어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내적의 형태 여기를 취해봤어요. 그렇죠? 취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되면 되겠죠? A 벡터는 위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 그리고 점곱이 있으니까 점을 쓰면 되는 거고, B 벡터는 그대로 내려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곱할 때와 같이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요 제일 왼쪽에 있는 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곱하고 다음만 곱하고 다음만 곱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값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각자 9개의 항을 전개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묘한 룰이 있어요. 그 룰은 뭐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단위 벡터 사이의 관계예요. 저 단위 벡터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여기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일단 두 가지만 이렇게 대표적인 두 가지만 알아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위 벡터가 여기가 이제 내적에 대한 정의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단위 벡터가 i하고 i가 이렇게 만난다고 한다면, 그렇죠? 여기는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크기니까 여기는 단위 벡터니까 여기는 크기는 1일 거예요. 그리고 얘도 단위 벡터니까 크기는 1일 거예요. 11이 아니에요. 여기가 1, 각자예요. 1, 이렇게 있고 이쪽에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두 개는 x축으로 방향이 같은 거죠. x축으로 방향이 같기 때문에 여기는 코사인 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사인 0도라고 하는 이 부분도 값 자체가 1이에요. 그러면 1 곱하면은 전체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라고 하는 자체는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직각관계이게 되면은 직각관계 i하고 j가 만나던 또는 j하고 k가 만나던 k하고 i가 만나던 이런 식으로 직각관계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요. 만약에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그냥 i 또 j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크기는 둘 다 1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각도 자체가 두 개가 서로 얘는 x축에 대한 단위 벡터, 이쪽은 y축에 대한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코사인 90도가 돼요. 그러면 코사인 90도는 얼마예요? 0이에요. 0이기 때문에 이쪽 값 자체가 0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는 여기에서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트 프로덕트일 때는 어떤 꼴이 되는 거냐면 같은 게 이렇게 i가 i로 만나던 j가 j로 만나던 k가 k로 만나면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여기는 값이 살아남아요. 하지만 여기에 i가 j가 만나던 j가 k랑 만나던 이런 식으로 90도 관계를 만나게 되면은 코사인 90도가 되기 때문에 다 0으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를 항을 전개해서 9개 항을 다 전개를 하더라도 여기에 남는 항은 뭐냐면 i가 i랑 만날 때, j가 j랑 만날 때, k가 k랑 만날 때만 다음 같은 조건에 의해서 살아남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0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 값을 곱하게 되면은 단위 벡터는 1이 됐고 나머지는 이렇게 크기의 구분으로밖에 남지 않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겠죠? 결론이 이렇게 되니까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A 또 B라고 하는 내적이라고 하는 거, 이쪽은 결과 자체가 여기는 뭐예요? 벡터 성분은 다 없어졌죠? 스칼라 값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를 우리가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힘에다가 이렇게 변이 벡터를 곱해서 내적꼴로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이 결과는 뭐예요? 1이 나오는데 이 1은 스칼라량인 거예요. 여기는 스칼라량인 거예요. 물리량이 벡터가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명심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알아보고 다시 앞쪽으로 가서 논리를 좀 더 전개를 해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1에 대한 정의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쪽을 이렇게 더 일반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 일반적으로 쓰는 꼴은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저거를 우리가 미분 형태로 쓰게 되면은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힘이라고 하는 건 벡터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도트 프로덕트가 처해져 있고 여기를
dr로 이렇게 쓰고 이 전체를 이렇게 적분해도 돼요. 그리고 구간은 어디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나중까지로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초기치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나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중치는 여기나 여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초기치에서 나중치 쪽으로 이렇게 적분 구간을 잡아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일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짠명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알아봤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단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단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이라고 하는 거의 단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줄이라고 해요. 그냥 여기 대괄호 속에 넣는 게 단위예요. 단위는 줄이라고 해요. 이 줄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처음으로 계산했던 사람인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과학자 이름을 따서 우리가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단위가 있어요. 그 단위는 여기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쪽에서 우리가 단위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지금 여기는 뭐예요? 힘이라고 하는 단위죠. 힘이라고 하는 단위. 그리고 이쪽은 또 하나 뭐예요? 여기는 미터인 거죠. 단위가.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단위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뉴튼 미터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또 다른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는 일반적으로 줄이라고 말하는데 뉴튼 미터도 여기에 1이라고 하는 거에 단위가 돼요. 그러면 이쪽 줄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에너지 단위라고 그랬죠. 줄이 연구한 게 에너지였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 단위하고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다 이런 모든 것들의 단위가 다 줄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의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1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이라고 하는 자체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고실험 모델을 통해서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처음에 이거는 위에 있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것처럼 각도를 가지고 끌 때가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도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내적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쪽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어요. 벡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의미를 부여를 했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두 벡터 자체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쪽은 좀 전에 스칼라가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쪽을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힘에다가 이렇게 변이를 도트 프로덕트를 취하면은 나온 건 1이라고 하는 정의가 나오는데 이 1은 스칼라량인 거예요. 이렇게 알아봤고 여기까지 이렇게 알아본 다음에 그 뒤에 이거를 또 한 번 일본화를 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적분의 형태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단위까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가지고 뭐를 할 거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이 1이라고 하는 이 정의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구할 거예요. 여기를 이용을 해서 목적 자체는 바로 이걸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운동 에너지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 K로 쓸 건데 여기가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하는 꼴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위치 에너지와 사이의 관계를 알 거예요. 여기를 위치 에너지. 근데 위치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기호를 U자로 쓰고 중력을 그래비티에서 G자를 붙일게요. 그래서 이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mgh라고 하는 또는 mgy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h나 y로 쓰는 거는 그냥 y축을 뜻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걸 알 거냐면은 또 하나 위치 에너지를 갖는 게 용수철이 있어요. 용수철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U자를 쓰긴 쓰는데 여기는 스프링에서 S자를 쓸 거예요. 이거는 2분의 1 KX의 제곱 형태를 가져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1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증명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운동 에너지와 저 1 사이의 관계에는 여기에 정리가 하나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런 꼴들을 저 2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것들을 모아서 이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정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정의한 걸 바탕으로 우리는 뭐를 구할 거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구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쪽은 지금 보면은 운동 에너지예요. 이쪽은 위치 에너지예요. 이렇게 쓰는 게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논할 거예요. 보존 법칙을 이렇게 논하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제 더 많은 운동을 기술을 할 때
그러니까 더 많이 운동을 더 기술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쪽을 편하게 기술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F 이퀄 MA를 구할 때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도 벡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속도에 대한 변화율 그리고 이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을 해서 속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면은 이거는 우리가 위치에 대한 이계도 미분함수가 들어가요. 하지만 우리가 2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논하게 되면은 여기는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운동의 방정식을 기술을 할 때 편하게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막강한 툴이 여기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2를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전체 큰 틀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만 이렇게 묶어줄게요. 이게 2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해봤을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숙지들을 해보세요. 이게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의 전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